안녕하세요. 자, 이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는 이제 마지막 스퍼트 특강이잖아요. 이 강의는 합격을 위한 마지막 스퍼트 특강인데, 자, 굉장히 이제 출제 경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그리고 출제 예상 문제를 공개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겠지만, 자, 오늘 이제 다룰 문제들도 이렇게 이제 사례 중심으로, 현장 사례 중심으로 긴 지문으로 구성을 했어요. 근데 선생님들께 제가 평소에도 강의를 현장 사례 중심의 긴 지문 중심으로 출제 경향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선생님들께서는 왜 저렇게 문제를 내는지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일단 선생님들께서 지금 출제가 어떻게 변화해 가는가, 왜 기본서 회독만 하면 안 되는가, 왜 문제를 풀어봐야 하는가를 방향성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시험이 한 20여일 남았는데, 지금 남은 20여일은 정말 관역을 향해서 활 시위를 팽팽하게 당겨서 적중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제가 문제를 적중시켜 드리지만 선생님들의 사고 마인드, 사고방식, 공부 방향도 적중 방향으로 맞추고 계셔야 공부를 타이트하게 효율적으로 잘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자, 일단 먼저 선생님들께 기출 경향 분석을 통한 기출 경향 분석과 이거는 출제 방향 예상입니다. 출제 방향 제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즉 예상 문제를 알려드리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예상 문제 공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기출 경향을 그냥 막 아무렇게나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바뀐다. 방향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앞으로의 예상 문제도 공개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요 이제 출제 방향 제시와 예상 문제 공개, 그리고 이제 출제 경향 분석,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료에 어제 제가 OT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교육과정 A하고 교육과정 B, 개강론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주요 개념들, 출제가 어디서 됐는지 주요 개념들,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 이런 것들 개론도 정리를 해드렸고, 요건 이제 자료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강론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뭐가 출제되었었는지, 이렇게 이제 영역별로 나눠가지고 신체운동 건강에 기출됐던 거 주요 키워드들과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완전 문항별로, 각 문항별로 해년마다 2024 교육과정 A4번에 뭐가 나왔는지, A5번에는 뭐가 나왔는지, A6번에는 뭐가 나왔는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의사 예자를 이렇게 철저하게 정리를 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공부하시면서 뭐가 나왔지? 최근에 뭐가 나왔지? 싶으면 이 문제를 찾아서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공부해 두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해 주실 때 기본서만 이렇게 회독하는 건 제가 신선 공부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선으로, 유아임용 수험계에 신선으로 남으실 생각이시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 반드시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자, 요렇게 이제 전체적인 문제 요약은 요렇게 해드릴 거고요. 요거는 자료를 첨부해드리고 제가 문제를 풀면서 필요할 때마다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2024 유아임용 바로 직전에 작년 유아임용 1차 시험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직도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2024 유아임용 교육과정 A의 경향성, 교육과정 A와 B로 나누어서 경향성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는 이렇게 긴 지문의 사례, 이론을 직접적으로 묻지 않고 왜 이렇게 긴 지문의 사례를 들어서 선생님들께 종합적 사고력,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문제를 왜 이렇게 내드리는지. 자, 사실 이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아의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유아의 사회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유아의 사회성, 요건 유아의 사회화를 묻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냥 이 책에 나오는 개념 정의 써놓고 이게 뭐냐? 이런 걸 묻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민수가 행동하는 거, 소영이가 행동하는 거, 이걸 보고 이게 각 유아의 행동이 나타내는 사회적 발달 측면을 사례를 보고 설명해라. 이런 문제를 내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내겠습니까? 선생님들을 어렵게 막 골탕 먹이려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시험 방향이 이렇게 간다는 얘기예요. 자, 2024 시험 문제가 어떻게 갔었나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문항별로 조금 나눠서 이렇게 적어드렸어요. 일단 자, 지금 요 2024 유아임용의 이런 경향성은 올해도 이어집니다. 났던 문제가 똑같이 또 나는 게 아니에요. 났던 문제가 똑같이 또 나진 않고 났던 문제가 똑같이 나도 바뀌어서 납니다. 났던 문제가 똑같이 나는 게 아니고 출제의 경향성은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났던 문제가 또 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정말 너무나 1차원적인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출제 변화의 경향성을 파악하시고 그 변화의 경향에 맞게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2024 유아임용 교육과정 A의 경향성은 자, 첫 번째 교육과정 A의 경향성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강조가 두드러집니다. 놀이 중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간과하시면 절대 안 되고 지난 2024 유아임용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총 100점 만점에 약 한 40점 정도가 논술 포함한다면 약 한 40점 정도가 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다면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고시문만 외우는 거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지선 유아임용에서 그동안 진행해온 것처럼 심도 있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공부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기본서 해도 가부좌 틀고 앉아서 신선 공부 방법 하늘천 따지 그런 방식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천 따지 옛날에 양반들이 이렇게 흔들면서 기본서 봤거든요. 그 방식으로는 안 됩니다. 문제 오로지 문제 적응력입니다. 자, 보시면 왜 그런지 보시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A 1번 교육과정 A 1번 문항에서도 보시면은 신문지를 활용한 자유로운 놀이 상황이 나왔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국수가게 놀이가 확장되고, 자,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야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이거는 2019 개정 놀이 과정에 놀이 중심, 유아 중심 철학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최신의 기류를 반영한 핵심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가 공간을 재구성하고 놀이를 지원하고 뭐 이런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 2019 개정 누리과정에 입각한 교사의 역할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냐 하면 자, 1번 문제가 이제 그랬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A 3번 문제를 좀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일화 기록, 옛날에는 일화 기록 나오면 이론에서 일화 기록, 어떤, 이제 양식을 보고 이게 뭐냐, 일화 기록. 이렇게 쓰는 문제가 나왔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유아의 개별적 특성과 발달, 이거를 고려했을 때 얘를, 일화 기록에서 이렇게 이제 봤다면 얘를 어떻게 지원해 줄까? 이렇게 복합적인 문제를 묻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관찰된 유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지도 방안을 제시하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론을 응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개별화된 교육 접근. 자, 그리고 교사의 스캐폴딩 전략이라든가 발달에 적합한 실제, 맞춤형 교육의 중요성 이런 것들이 문제에 녹아 나오기 때문에 그냥 기본서만 기본 이론만 외워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문제가 지금 두 문제만 봐도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경향성. 이론만 묻는 게 아니에요. 자, 선생님들, 기본서만 보면 이론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3분의 1도 공부를 안 한 거예요. 이론에 대한 실제 적용 능력, 이거는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보셔야 되냐 하면, 아까 제 문제처럼, 이론을 실제 적용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이론이 다 실제 적용돼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적용돼 있는 문제를 풀어야만 답을 맞출 수 있게, 작년 2024 문제, A 2번 교육과정 A 문항에서 부모교육 교류 분석 이론이 나왔지만 이거 역시 이론적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묻는 문제가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여태까지 선생님들이 공부하지 않고 오직 이지선 유아임용에서만 강조하면서 공부시켜드렸던 스트로크. 자, 우리가 교류 분석 공부해도 이 교류 유형이 뭐냐 맨날 이것만 외우고 있었지 스트로크를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스트로크 개념. 자, 그래서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 있어야 이제 앞으로는 이론을 이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않고는
문제를 못 풀어요. 자, 비판적으로 풀 수 있는 선생님들께서 어떤 이론을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사고하고 그다음에 사례와 연결해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를 보실 수 있는 역량이 되어야 시험에 붙으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요 강의 마지막 스포트 특강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요렇게 지문도 자, 여기 다 선생님들께서 그 단계 설명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시펠트의 이제 가치 분석 뭐 이런 거예요. 시펠트의 가치 분석에 관한 그런 단계인데 자, 이 적합한 내용을 쓰고 이론도 묻고 있지만 이거 사례, 이게 전부 사례잖아요. 그냥 시펠트의 단계를 외워서는 못 씁니다. 자, 이지선 유아해명에서는 지금 출제 방향이 완벽하게 맞춰서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완전 이런 문제로 다 구성을 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아들에게 이와 같은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작년에 이유 대잔치였던 이유는 비판적인 그런 비판적 입장으로 사고할 수 있게끔 왜 그런지 방향을 알고 길도 모르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그건 옛날의 유아교사 상이죠. 지금은 명확하게 길을 알고 있는 교사를 원하는 거기 때문에 자, 지금 이지선 유아해명에서 드리는 문제는 다 이런 문제입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자, 여기 전부 사례예요. 전부 사례이기 때문에 자, 여기 자, 이렇게 전부 사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지금 오늘 풀어볼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개별 유아의 특성은 새 유아들의 공감 표상 능력의 발달 특징을 설명하는 건데 이건 유아의 개별화된 특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이건 정확하게 작년 2014 기출 경향에 정확하게 맞는 것이고 이런 방향은 올해는 더욱더 강화되고 올해는 분명히 이 방향이 더욱더 강화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계속 이런 방향이 점점 강화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근데 선생님 지금 기본서만 이렇게 봐서 이런 비판적인 사고라든지 유아의 개별화된 상황에 적용하는 거 이런 문제를 다 어떻게 풀겠습니까? 참으로 겁나는 일이에요. 지난 2024 문제를 봤을 때는 100%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리고 안전하고 응급처치, 안전에 관한 문제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안전은 진짜 우리 5주기 평가라든지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우리 내용 안에 59개 내용 안에도 안전 내용이 들어가 있잖아요. 법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안전에 대해서도 저희는 굉장히 자세하게 알려드렸고 자, 그 다음에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교육과정 A 8번 문항에서 보실 때는 동시활동과 언어, 신체, 인지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을 묻고 있어요.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그러니까 통합적인 접근. 이지선 유아해명은 전부 통합입니다. 전부 통합. 통합을 철저하게 연습시켜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 마지막 스포트 특강에서도 확실하게 연습시켜드릴 거예요. 이 마지막 스포트 특강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면 6대 난제. 우리가 지난번에 난관 극복 프로젝트 요 강의에서는 4대 난관을 다루었는데 지금은 6대 난관을 다룰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모든 문제는 6대 난관을 번갈아 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4대 난관 같은 경우에는 영역별로 딱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기 때문에 조금 문제 보기가 수월했을지도 몰라요. 요번에는 언어만 나오겠구나. 요번에는 과학만 나오겠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그런데도 이제 많이 어렵다 했어요. 어려운 이유는 비판적 사고력, 적용 능력, 응용, 개별화된 교육 이런 것들을 묻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기본서만 회독하는 건 쉽죠?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하면서 문제를 번갈아 가면서 내겠습니다. 6대 난관 뭐죠? 음악. 선생님들이 음악 굉장히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음악, 사회, 수학, 과학, 그리고 언어,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 신이론 이렇게 6가지 영역을 번갈아 가면서 문제를 내면서 확실하게 트레이닝 시켜드릴 겁니다. 아까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확실하게 최근에 출제 경향 앞으로의 예상 문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명백하게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 접근을 강조합니다. 자, 예를 들면 기출에 2024 기출에도 봤을 때 동시를 감상하고 운율을 익히는 과정에서 또 언어 발달 강조하고 그 다음에 동시의 내용을 신체 활동으로 연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문해 능력 발달과 연계하고. 그러니까 영역 내통합, 영역 간통합이 수업 사례에 다 드러나 있고 그걸 묻고 있는 문제로 나오는 겁니다. 올해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교사가 인지 발달의 통합적 접근을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를 내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공부해서 암기만 막 달달달 해가지고 이거 머리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공부는 안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서 현장에 적용하는 유능한 교사를 뽑고 있는 겁니다. 자,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특히 마지막 스포트 특강, 여기서는 확실하게 이런 능력을 길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성 개발에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능력이 그냥 안 길러지는 거예요. 계속 공부하고 반성적으로 사고해야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최신 교육 이론과 실제를 연계하는 능력. 자, 이거를 요구하고 있어요. 연계. 자, 이 연계는 기본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는 오직 대학교 수준만 출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뭐 겸임교수, 뭐 초빙교수, 뭐 산하협력단 교수 안 됩니다. 학자, 유아교육을 전공한 그런 학자 출신의 교수들만이 이런 문제를, 이런 역량을, 고급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선생님들, 기본서만 회독하게 하시면은 시험장에 가서 오직 멘붕을 느끼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이 현장 중심에 이런 문제의 유형을 많이 연습해서 몸에 완전히 익히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자, 이론과 실제의 균형, 이걸 묻고 있어요. 적용 능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학교 수준이 출제한 문제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다음 교육과정 B입니다. 교육과정 B의 경향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교육과정 B에서 굉장히 두드러진 현상은 사회관계 영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사회관계 영역이 얼마나 외울 게 많습니까? 사실 그거 달달달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안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심도 있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교육과정 B 2번 문항에서도 보시면 감정이입 발달 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민교육을 묻고 있습니다. 자,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이라든지 요새 시민교육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물론 뒤 때부터 시민교육은 중요했지만 지금은 세계 시민성과 같이 결부되어서 시민교육의 섹터, 시민교육의 영역이 점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뭐 세계 시민교육, 생태 시민교육, 뭐 환경 시민교육, 온갖 심지어는 뭐 디지털 시민성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시민교육이 너무너무 영역이 넓어져 가고 있고 시민교육은 정말 중요한데 이런 문제가 당연히 나오죠. 자, 이 문제는 시민교육의 내용을 유아의 일상적 경험과 연결지어서 설명하도록 그렇게 문제가 나왔었어요. 지금 문제까지 다 펴놓으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한번 문제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좀 보십시오. 자, 그래서 추상적 개념을 유아의 수준에 맞게 구체화하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과서, 기본서 회독하면 추상적 개념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 추상적 개념하고 유아의 수준에 맞게 구체화하는 이 능력 간의 갭은 시험장에서 즉석에서 메꿔질 것 같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추상적 개념과 유아의 수준에 맞게 구체적 능력을 이렇게 적용하는 그 능력 사이에 상당한 간극, 갭이 있어요. 상당한 격차가 있어요. 한강보다 더 넓은 강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갭은. 자,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미리 시험장에서 연습해 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스포트 특강에서는 이걸 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정말 선생님들 이거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본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여기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이 문제에도. 자,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회관계 영역, 이것이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것을 적용할 수 있는가? 현장에서 유아를 가르치는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 그걸 묻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 다 현장 사례. 교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다 교실 적용 사례로. 자, 100% 교실 적용 사례로 서답식으로 답 쓸 수 있는 문제들로 구성된 이 문제 풀어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런 문제 풀어보셔야 합니다.
뭐 스토리텔링 이런 경우에도 자,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 뭐 이런 경우에도 사실 우리 유치원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기출 경향에서 벗어난 세부 개념 공부가 좀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 경향, 옛날 기출하고 많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공간 개념, 옛날에 시험이 잘 안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지리교육 같은 경우에도 지리교육의 세부 내용들, 요즘에 지리교육의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해 놨거든요. 자, 선생님들께서 델그란트, 제 이제 암기장에는 델그란트 자세히 나와 있는데, 델그란트 같은 경우에도 생전 공부 안 했거든요. 선생님들이 맨날 뭐 시험에 나오는 거, 뭐 그런 거만 공부했는데, 그동안 계속 전통적으로 나왔던 것만 공부하고 들어가셨던 선생님들께서 이게 뭐지? 막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수학교육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수학교육의 범위도 확장되고 있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모든 걸 다 해? 막 다 해? 그게 아니고, 나오는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2019 개정 누리과정, 현장성, 뭐, 이화들을 보는 눈, 이런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역시 범위가 있어요. 그런데 대학교 수준이 아닌 분들은 이 범위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대학 교수들의 의도를 완전 왜곡 해석하는 거죠. 야, 대학 교수들이 성질이 더러워서 아무도 관심 없는 거, 이런 거 애들 막 골탕 먹이려고 저 구석에 있는 거 내나보다. 그게 아닌 거예요. 4차 산업사회 형태로 인재 양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맞는 문제로 바뀐 건데, 지금 유아임용 수험계에서는 교수들의 출제 의도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야, 요새 교수들 성질 더러우니까 다 외워야 돼. 막 책을 쭉 깨서 니들 이거 다 외워라. 그거는요, 선생님들을 절벽 낭떠러지에서 확 미는 일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출제 경향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자, 지도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리교육. 이게 이제 뭐 세계화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고, 세계 시민성하고 관련이 있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에 있어서 지리 교육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공간 개념 발달, 요거 이제 창의적인 교육 활동 설계 능력을 평가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연계한 지리교육. 자, 일상생활과 연계한 수학과학. 모든 교육을 일상생활과 연계하는 것은 듀이 교육의 방향이기도 하고, 우리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묻고 있는 거예요. 촌스럽게 교실에서 얘들아 앉아봐, 이거 배워, 이거 해봐, 이거 가르쳐 줄게. 이런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래서 이런 일상생활과 연계한 교육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지선 유아일명에서 제공하는 모든 문제들은 다 이런 문제지만, 특별히 마지막 스포트 특강에서는 더 중요한 영역들로 추려가지고 이런 일상생활과 연계한 문제, 현장 중심의 문제, 이런 문제들로 올 구성해서 선생님들께 풀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방향을 아셔야 되겠죠. 더구나 그리고 음악교육 수준이 되게 높아진 거예요. 음악교육이. 요즘에 이제 음악교육은 막 촌스럽게 그냥 노래 가리기, 새 노래 배우기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나는 소리를 듣는다던가, 그 다음에 음악도 여러 다른 영역을 연계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포스트 모던화 됐어요. 자, 전문적 지식과 함께, 전문적 지식만으로 안 돼요. 실제 적용 능력, 이것까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 해독만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옛날 기출만 푸는 것만으로도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교육과정 B4번 문항에서 음악의 요소와 감상 활동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음악교육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그냥 단순 암기는 안 돼요. 깊이 있는 이해여야 하는데, 이런 이해는 대학교 수준이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외워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는 이제 시험 붙기 어렵습니다. 자, 음악의 기본 요소인 리듬, 멜로디, 빠르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개념을 정확하게 외웠느냐?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별할 수 있는지, 이걸 평가하는데, 이건 전공자가 아니면 설명을 못하고 그냥 외우게 시키는데, 그냥 외워가지고는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연계 방법. 자, 통합적 예술 접근법. 우리는 이제 예술 통합,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알려드리고 있는데, 예술 통합,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음악, 미술, 이런 거의 대세예요. 자, 발달에 적합한 실제, 뭐, 예술 교육의 다면적 가치, 뭐 이런 걸 인식하고 있는지 묻고 있고, 미술교육도 심층적 이해입니다. 그리고 실천 능력이에요. 이 기본서만 대충 보고 막 뜻도 모르고 외워서 이게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요. 이지선 교수가 지금 제공해드리는 마지막 스포트 특강의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교육과정 여기 보시면 B5번과 6번 문항에 있는 자, 이런 내용을 보시면은 미술 발달 단계를 묻고 있지만은 그냥 발달 단계만 기계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유아 미술 교육에 대한 종합적 이해가 있어야 이 발달 단계를 설명할 수 있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사고형, 올 사고형. 사고형이 아니면 문제 풀기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에도 시간이 없어서 사실 정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과학교육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 접근과 교수 능력을 평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B7번 문항. 자, 여기서 이제 물리적 지식활동, 변인 통제 이런 거 다루고 있지만 이 물리적 지식활동, 변인 통제만 기계적으로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자, 선생님들이 까미 드브리스가 이야기한 물리적 지식활동의 선정 원리를 실제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거 다 실제 활동에 적용, 교실 적용, 비판적인 사고, 깊이 있는 이해 전부 이런 거예요. 자, 과학활동 설계 능력을 평가하고 이게 기본서에 안 나온단 말이죠. 기본서에는 그냥 기계적인 이론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론만 외워서는 이런 문제 커버가 안 됩니다. 뭐 이제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딱 2024 1년치만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사실 옛날부터 시험 문제를 쫙 분석해오면 이런 경향이 점점 증폭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선생님들도 아마 N수생 선생님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내가 느낀 멘붕이 바로 이거였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변인 통제 같은 경우에도 유아 수준에 맞게 적용하라는 거죠. 변인 통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공부하면 돼요, 그거는. 그런데 유아 수준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에요. 자, 이게 복잡한 과학적 개념을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과학적 개념을 먼저 이해하고 이거를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변형시킬 수 있는 능력을 묻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일상생활 속 과학이고 아까 일상생활 속 지리, 일상생활 속 수학, 일상생활 속 음악, 일상생활 속 과학. 자, 이런 것들이 출제 경향입니다. 역시 수학교육에 관한 내용도 심도 있는 이해와 적용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동안에 수많은 특강으로 심도 있는 이해와 적용 능력을 길러왔는데 이 마지막 스퍼트 특강에서 활용 정점을 찍을 겁니다. 이제 이 점 하나 찍으면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활용 정점을 찍으면 이제 살아서 우리는 움직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심도 있는 이해와 적용 능력을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뭐 코플리의 교사 개입 수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클레먼츠 사라마의 공간 능력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적용, 응용, 식별 뭐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를 내고 있어요. 자, 교사의 역량. 그래서 결국은 수학 같은 경우에도 기계적으로 외우는 게 아니라 유아의 수학적 발달. 자, 유아의 수학적 발달을 지원하는 교사의 역량을 측정하는 이런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지금 2024 기출 분석한 거 잠깐 보셨고 출제 방향성을 보셨는데 자, 제가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 시험의 OT에서도 시험의 방향성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지금 이제 수업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수업 진도를 나가기에 앞서서 선생님들께 기출 경향 분석과 함께 출제 방향 제시, 예상 문제 공개, 이런 의미를 담은 내용을 해설을 해드렸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진짜 예상 문제 공개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1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문제 1번입니다. 먼저, 사회관계 영역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사회관계 영역부터 볼 텐데, 자, 요 문제들은 6대 난관, 6가지 영역들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이제 총 3회로 구성이 되는데 계속해서 이 6가지 영역을 계속해서 주제를 바꿔가면서 출제가 예상되는 그런 가장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례 중심의 고급 사고력 중심의 출제 경향에 맞는 출제 예상 문제들로 확실하게 모아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1번 문제 보실게요. 자, 1번에 보시면 가의 두 유아의 사례에서 각 유아의 행동이 나타내는 사회적 발달 측면을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민수 사례가 나오죠. 민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치원에서 자유놀이 시간에 친구들과 블록놀이 하고 있어요. 자, 블록놀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민수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탑을 쌓으면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있어요. 친구들의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고, 민수는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놀이의 즐거움을 느끼고 협동학습을 하는 방법도 자연스럽게 익혀나간다. 자연스럽게 익혀나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사회성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소영이 보시겠습니다. 소영이는 집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배우고 있어요. 식사 전에 손을 씻고 식탁에서 바른 자세로 앉고 뭐 이런 거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는 집에서는 부모님께 배우고 유치원에서는 선생님께 놀이도구를 사용한 후 정리하는 방법을 또 배우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얘는 뭘 배우고 있습니까? 사회에서 필요한 규칙과 예절을 습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건 사회화의 과정이에요. 자, 동그라미 1은 사회성이 발달해 나가는 거. 너무 비슷하죠. 그렇죠? 사회성이 발달해 나가는 거고 동그라미 2는 사회화가 되어가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요거 제가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자, 요건 이제 답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답이고요. 답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민수의 행동은 사회성 발달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민수 사례를 해설한 내용 좀 보시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이 지문 해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지문이 전부 사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인지를 명백하게 알고 지나가셔야 사례 지문이 나왔을 때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한 거는 이미 기출된 문제 2024, 2023, 2022 뭐 이런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출제 경향의 방향성을 완전히 다 품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문이 무슨 뜻인지를 출제한 지가 지금 막 1년이 지나도 그 지문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서 지문을 확실하게 해설하는 내용을 여기 써놨어요. 제가 강의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강의는 듣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료는 남잖아요. 필요할 때 찾아보실 수 있게 지문 해설도 명확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문, 그러면 이제 이 문제지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시면 이 지문이 확실하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은 선생님들께서 시험장에서 만나게 되는 거는 전부 다 100% 뭐 사례 중심에다가 응용에다가 뭐 깊은 이해에다가 다 그런 건데 지문을 이해하는 습관을 좀 기르셔야 돼요. 자, 보시면, 여기에 친구들과 블록놀이 하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민수는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친구들의 제안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블록이 무너지면 웃으면서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방법을 친구들하고, 이제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사회성이 높아지려면, 사회성이 좋아지려면 이런 능력이 꼭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친구들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는데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의 필수 조건은 공감과 협력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블록이 무너졌는데도 야, 왜 그래? 막 화내지 않고 웃으면서 그냥 다시 시작하거든요. 그래야 사회성이 높고 친구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자, 협동심과 사회적 유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사회성을 이야기하는, 사회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우리 유아교육 이론으로는 삐아제 이론이 있고 하우의 견해가 있죠. 대표적으로 자, 삐아제 같은 경우에는 조망 수용 능력 발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우에는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측면이 지금 나타나 있는 거예요. 민수의 행동에. 그래서 이게 사회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영이의 사례 보시면 소영이의 사례는 자, 부모님으로부터 식사 전에 손 씻고 바른 자세. 자,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사회에서 적절한 행동과 태도를 익혀나가는 건데 손 씻고 한국의 식사 젓가락질 똑바로 하고 막 이런 거 배우는 거는 사회화되는 거예요. 미국 가면 이제 미국의 식탁 예절을 또 배워야 되겠죠. 자, 그다음에 유치원에서 선생님의 지도로 놀이 도구를 사용한 뒤에 정리하는 방법. 이건 규칙 준수와 책임감. 이런 게 다 사회화, 소셜라이제이션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론적 해설 보시면 사회학습 이론, 생태학적 이론 이런 게 이제 사회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성, 민수의 사례에서처럼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향이 사회성이고, 자, 소영이의 사례는 사회화가 나타나 있는데 여기에는 사회적 규칙과
예절을 학습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2번 사례는 어떤 사례냐 하면, 자, 2번은 이제 갈등 중재 모형인데 코스텔릭이 아니에요. 2번은 가트렐의 모형입니다. 자, 2번은 요 나는 가트렐의 갈등 해결 모형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코스텔릭 막 외우셨을 가능성이 많은데, 자, 2번은 이제 가트렐로 보시고 여기서 여기 이제 사례와 관련지어서 가트렐의 단계를 설명하는 문제를 보실 건데, 요거는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